교재는 320페이지 피시면 되시고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금융소득은 돈을 맡겨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합쳐서 부를 때 금융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타소득하고 조금 다르게 과세하는 방법의 특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소득 특이점에 대한 거는 본 수업에서는 그냥 커다란 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산법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업무에 가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금융소득만 별도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과세하는 과정 중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그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나오는 배당소득의 징수 방법의 특이점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최근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금융소득 과세 방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까지 문제를 낼 거고요. 쉽게 내겠다 그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류가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소득세를 신고할 건데 2021년도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 2020년도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 2022년도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 라고 하는 수입 시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배우시게 되면 그 소득세 수입 시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 시기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공급 시기. 그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되는 거고 그 작성 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 언제 소득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수입 시기가 과세 기간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가 수입 시기다. 그건 2021년도 소득세 신고 부분에 포함해야 되고요. 그건 2021년도에 사실상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수입의 시기는 2022년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수입 시기가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20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하고 수입 시기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줄 때 징수라라는 부분이 원천징수예요. 근데 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수입 시기가 똑같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 시기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되면. 그래서 왜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득세는 외우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아요. 부가세는 뭔가를 두드리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력의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소득세는 일정 부분은 또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금융소득의 이자소득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소득금액이 6개가 계산이 돼야 그 소득금액 6개를 합친 걸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 소득이 발생된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소득금액 중에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우리는 합산하겠다.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었어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에 가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확정돼야 되겠죠. 그럼 이자소득 금액은 내가 이자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자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이자 소득 중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과세한다는 표현을 썼죠. 근데 세금 징수를 무엇하였다? 포기하였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고 표현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비과세하겠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무엇 하시면 된다? 빼야 되겠죠, 여러분. 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과세 소득을 빼고서 그리고 이거로 그냥 끝나지는 게 아니라 이 이자 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은 우리 무엇하지 않겠다. 세금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여서 빼었던 거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는 하지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하지 않는 소득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소득을 뭐라고 부른다? 분리과세 소득이요. 그러면 그 분리과세 소득도 무엇해라? 빼줘라. 그래서 그 부분이 빼고 나면 우리는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이다라고 부를 것이고 여러분 소득은 이렇게 수익 금액 용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라고 부를 거고 그 총수익 금액은 그대로 무엇이 된다? 그대로 이자소득 금액이 된다. 자, 왜냐면
이자와 배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놀이를 해서 벌어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놀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벌어들이는 부분이에요. 누군가한테 맡겨서 돈놀이 하는 거. 그래서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 돈놀이를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갔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정보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 회사 정보를 보려고 들어갔어요. 아니 그랬더니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내가 연회비를 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무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뭐 비율 정보를 보기 위해서 보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무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 무료 사이트거든요. 근데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회비가 몇백만 원 내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꼭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몇백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필요용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못 받아요. 이자나 배당 소득은 무슨 성격이다? 불로소득 성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으로 본다? 지금 비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을 빼고 난 총수익 금액은 그대로 이자 소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무자들은요. 소득과 소득 금액을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수업할 때 신입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라는 것과 계산서라는 건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당신들은 부를 때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로,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로, 또는 반대로 우리 계산서를 계산서를 부를 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다 계산서라고 부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막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너가 찰떡같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내가 벌써 이 회사에 대한 상황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고 머리에 숙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신입의 입장에서는 이거 알아듣기 어려워요. 당연히 배운 대로만 알아듣죠. 선임이 야 계산서 발급했어? 라고 하면 이제 속으로 더러 걱정이 되죠. 난 다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 같은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였다? 우리는 100% 과세사업자였다?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 지침으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신임이 그거를 알아듣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신입들한테 아니, 경력자들 교육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구분 좀 정확하게 해서 불러주셔라. 여러분들 불러주셔야 그들도 누구한테 가르칠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르지 않겠느냐. 근데 실무자들 이거 그냥 섞어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법상으로 따져보면 소득이라고 붙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땡땡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과 땡땡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간자도 보시면 무슨 소득이라는 부분의 내용에서 아래쪽에 소득 금액이 있었고요. 그 소득 금액 합쳐진 6개 소득 금액이 합쳐진 게 종합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득을 합치라고 얘기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실무자들이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을 동일시해서 부르더라는 거죠.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자꾸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때는 소득과 소득 금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건 너 은행에서 이자 얼마 발생했어? 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럼 10만 원 발생했어라는 게 소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나 그거 10만 원 들어오긴 했는데 세금 하나도 안 뗐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비과세 소득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너는 연봉계약서가 얼마인데, 나 3천이야. 라고 연봉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3천이라고 하는 소득이 무엇이 된다? 우리 연봉 3천이? 그게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런데 내 연봉 3천에 들어가서 보니 나는 매월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식대 명목으로 20만 원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영업부 소속이고 영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너 차가 있으면 네 차를 쓰면 내가 너의 무슨 부분에 급여에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50만 원을 포함시켜 줄게. 그리고 그 50만 원은 기름 넣는데 다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50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지금 식대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연봉 3천이라고 불렀던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근데 근로소득 금액으로 올려면 그 비과세 소득을 무엇하더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연 2천만 원 공제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럼 그것도 빼고 넘어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소득과 소득 금액의 차이는 매우 커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궁금한 한 번 더 되물으세요. 소득인지 소득 금액인지 계산서인지 세금 계산서인지. 근데 시험은 절대로 혼선 빚어서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소득과 소득 금액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업무자들이 이거를 자꾸 섞어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는 절대 섞어 부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초에 발생된 게 소득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게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그래서 다르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자소득 금액은 이제 계산이 됐어요. 이게 종합소득 금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소득 범위를 갖고 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세는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거주의. 자, 그러면 열거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었나요? 저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열거주의라고 하는 법에 나열해 놓은 것만, 법령에 지정해 놓은 것만 무엇하겠다? 소득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 열거되어 있는 것만 소득이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미열거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자소득인지, 이게 배당소득인지, 이게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격이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배당소득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고, 누가 봐도 연금소득처럼 보여지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사업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다. 내가 A는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했고 B는 이자소득이라고 얘기했으니 B가 네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회사에서 발생된 거다? 그럼 사업소득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끌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이자의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이면 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이자는 더하기를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거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다 나눠놨다가 뒤에 가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다시 합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의 분류를 시험에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 그럼 이자소득의 범위도 시험에서 열심히 내겠죠. 그럼 첫 번째, 채권이나 증권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자 또는 할인액. 아니, 할인액이 어떻게 이자소득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사채를 100만 원에 아니 10만 원에 발행을 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주는 이자가 실제 7%이더라. 근데 내가 주는 액면의 이자는 5%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자만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린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액면의 이자 5%는 매번 주지만 나는 발행하는 금액은 7%의 요건에 맞춰서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된다. 그러면 이 할인 발행 차금은 내가 주는 이자와 합쳐져서 모두 다 무슨 처리예요, 여러분? 이자 비용 처리하잖아요. 상대편은 뒤에 가서 할인한 금액으로 입금시켰다가 원금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인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자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에 예금에 가입했다. 그럼 예금에서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리고 채권 또는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환매채 조건부 매매 차익이 발생됐다라면 그 또한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법에 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보험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제 돈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그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자 소득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건 조금 구분은 하셔야 돼요.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장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멸로 끝나는 게 있을 거고요. 일정 부분 보장을 받고 만기에 가면 내가 불입했던 돈이랑 그럼 돈이랑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 만기 환급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자, 그 붙어서 나오는 플러스 돼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이자 소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 거였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회사. 만약에 이 부분이 법인의 입장으로 법인이 가입한 거면 다 법인의 소득을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으로 따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자라는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회사가 연금 가입을 했더라. 그럼 그 연금도 일종의 퇴직 보험의 제도에 의해서 퇴직 연금제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보험의 성격이 맞긴 해요. 다만 내가 일시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55세가 도달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그것도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퇴직했던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지 않으면 일단은 퇴직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연금소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이연한다고 배우셨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연됐던 부분이 55세가 도달이 돼서 내가 그때 가면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을 건지 연금으로 받을 건지. 그럼 그때 가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돼요. 근데 내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연금소득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부분이 들어가서 보니 우리가 DC 제도가 있고 DB 제도가 있었거든요. DC는 종업원한테 넘어가서 그냥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다 종업원 혼자 살 일이에요. 근데 DB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다가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금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보유기간 중에 이자라는 성격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변에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을 쓰시거나 아니면 뭘 쓰셔라. 우린 운용수익이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쓰셔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험은 준 거대로 그냥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맞느냐, 아니면 이자소득이 맞느냐, 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소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험과 관련돼서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다? 또는 연금에 대한 걸 가입했다? 그럼 우리가 보험 차익점 보여지지만 그게 모두 다 이자 소득이냐? 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비과세인 것도 있겠지만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입한 DB와 관련돼서 발생된 이자 성격의 퇴직연금 운영 수익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런 건 조금 신경을 또 쓰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다 이자소득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게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자이다. 자, 그리고 교재 써드린 부분의 음영 박스 보시면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10년 미만인 경우는 이자 소득을 과세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0년이 넘어가는 건 비과세 소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 고객님 이거 가입하시고 10년 이상이면 불이익기간 10년이 넘어가시면 지금 무슨 부분 비과세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품을 판매할 때 그분들 그거를 모르고 팔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부분이 2001년부터 2003년도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네, 바뀝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이제 과세하고 10년 이상인 것부터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 얘기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2013년 2월 15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되 다음에 보험 차익은 과세 소득에서 무엇한다? 제외한다. 자,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고요.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제가 첫 번째 점 얘기할 때 벌써 얘기했던 부분. 거기에 이제 금액까지 같이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으로서 납입 기간 5년 이상인 부분. 자, 그리고 우리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 계약. 자, 이 부분들은 우리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 이자 소득 부분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과세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55세 이후에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를 받는다. 이 부분은 여기는 안 들어오지만 연금 소득에서는 다시 보셔야 돼요. 네, 그건 또 다시 보실 일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로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4번에 있는 거는 조심할 건 제가 아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된 운용수익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상에서는 업무는 이것저것 따져볼 일이 있겠지만 시험 목적상에서는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거는 사업소득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자, 2019년도 1999년 1월 1일 이유가입분부터 직장 다니는 과정 중에 직장 공제회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의무가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월급에서 얼마씩 넣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퇴사를 하는 과정 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게 월급에서 뗐던 건 원금의 성격이에요. 근데 거기 이자가 붙거든요, 여러분. 그게 초과 반환금이에요. 내가 넣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 건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자,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러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심하실 건 여러분, 은행, 보험, 대부. 자, 여러분, 이들은 사업의 종류가 뭘까요? 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업의 종류는 말 그대로 여러분, 돈놀이 하는 분들이죠. 그쵸? 돈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은행이나 보험이나 대부업자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부분. 자, 그 부분은 모두 다 무엇이다? 영업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의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지만 이들은 영업 수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봐야 된다?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는 지인에게 또는 나와 관계 있는 회사. 자, 이 회사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나 회사한테 무엇을 했다?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썼을 것이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정도만 했겠죠. 그쵸?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와 이들은 차용증을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지인이나 회사는 실질적으로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하고 관계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 돈을 빌렸으니까 여러분 원금 상환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속했던 뭐도 줘야 돼요. 이자도 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영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 이들이 금융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걸 비영업대금의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업대금이 아니어서 빗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은 영업대금인 거죠, 여러분. 그쵸? 보험업도 영업대금이 여러분 보험사들도 돈 빌려주잖아요. 이들도 투자하잖아요. 이들이 동산에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할 거 많아요. 대부업자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영업대금입니다. 이들은 영업수익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영업대금을 빌려오고 빌려주면서 차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업수익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이자가 생겼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자가 1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원천징수를 14% 하고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거기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지인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요. 그리고 똑같은 돈을 빌려줬대요. 그러면 똑같은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나한테 원천징수를 몇 프로 할 것이다? 25%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럼 나는 14%대 그냥 줄 거예요. 아는 지인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14%를 뗐는데 이 사람의 인적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황양숙이 써 있고 저의 주민번호가 써 있고 그러면 국세청이 당연히 보겠죠. 이상한데? 야, 이거 소명 요청해봐. 그랬더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아주 떳떳하게 붙여주면서 이거 준 거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 지금 대부업자 아니지 않느냐. 금융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부분? 아, 영업대금으로 신고하면 어떡하냐? 비영업대금이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영업대금이 이 수익과 관련된 제가 은행한테 이자를 받아요. 또 내가 이자를 은행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럼 원천징수 하나요? 받을 때는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줄 때는. 근데 내가 은행한테 돈을 갚을 때 원천징수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하죠, 여러분. 이들 면제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계산서 발급도 면제되어 있는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 원천징수를 줄 때 안 했잖아요. 만약에 비영업 대금이었으면 원천징수 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는사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 6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6번이 회사에서 있으세요. 그리고 이 6번은 회사에서 업무하실 때 어떤 실수 많이 하시냐면 25%를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100만 원 이자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행복한 상상을 했겠죠. 근데 통장에 찍힐 땐 27.5%가 빠지니까 72만 5천 원만 들거든요. 그럼 저는 부랴부랴 전화하죠. 나한테 왜 100만 원 안 넣어줬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세금 떼고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했겠죠. 저는 막 노발대발 하겠죠. 내가 위세금 왜 내야 되느냐 막 하면서 내시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수중에 100만 원을 받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얼마 100만 원이 나오는 걸 역산해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밌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소득을 얼마 줬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서 뭘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으로 상대편이 실수령에 100만 원을 받기 위한 지급액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소위 말해서 이자라고 하는 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한다? 그러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곱하기 지방소득 포함해서 27.5%를 떼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다? 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곱하기 27.5% 했던 거 뭐 하시면 돼요? 나누기 27.5 하면 지급해야 되는 소득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쉬워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일까요? 근로소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징수하지 않죠. 4대 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대리인 쪽에 계신 분들이 가끔 내가 이 사람들이 세금 신고 대행자인지 아니면 이 회사의 직원인지 헷갈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 쪽에 계시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소득을 놓고 원천징수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소득 실수령액이 100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나온 부분에 소득에서 누구를 얘를 빼서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앞에 안 써드려서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율 27.5%를 빼서 100을 받게끔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역산해서 계산하시고 얼마 주시면 돼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걸 또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뭐 전화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 아주 간단한 건 끝내시고요. 문제가 좀 커질 상황이다 그러면 네, 그거 서류로 좀 팩스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서면화 시키는 게 좋으세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걸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업자, 금융업자, 보험업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금전소비대차 계약한 거.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6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자소득 범위에서 내용을 보시면 1번부터 쭉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는 입장이 아니라 원천징수는 주는 사람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받은 사람 다음 연도 5월에 가서 종합소득세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내가 콩나라 판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냥 원천징수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시발점이에요. 그 시발점 정리를 못하시면 뒤에가 다 뒤틀려요. 그리고 내가 원천징수 잘못하면 뒤늦게 국세청에서 소득세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네 원천징수 잘못했더라. 그러면 너네 원천징수 불성시 가산세 내면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항상 잘 하셔야 되거든요. 소득의 분류도 잘못되시면 안 되시고. 근데 이 6번은 일반 기업에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노란우산 공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 이 노란우산 공제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금처럼 돈을 넣어라. 그러면 너가 부도가 나도 그 돈으로 좀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연말정산할 때 무엇 하겠다. 공제해주겠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근데 여기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거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본인이 이렇게 손을 드시고 작년 수업 받으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부동산 임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임대가 일종의 불로소득 성격을 가까워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뭐 지금 커다랗게 크게 뭐 무슨 아파트용 공장을 돌리면서 뭐 시설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시면
그쪽도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부가율 또는 소득률이 높지만 개인들은 더 높거든요. 사실상 따져보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낼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세금을 줄이고 싶대요. 근데 알아두실 건 그 노란우산 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되는 줄 알고 막 얘기하셔서 안 되시니까 다시 알아보셔라. 왜냐면 그것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법령이.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임대업을 뺀 다른 부분들은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 전환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들도 연말절세 공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발생된 이자. 자,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의 이자라는 부분. 이것도 금융권에서 파는 상품이죠, 여러분. 거기서 이자 생겼다. 그리고 9번은 뭔가요? 1번부터 8번과 유사한 소득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 빌려주는 것처럼 받은 이자처럼 보여지는 거. 그런 건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팁박스에 가시면 뭐가 나와져 있다? 이자 소득이 아닌 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있었죠,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럼 DC다, DB다? DB에 여러분. 그래서 DB에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운용소득이 나온다. 그 운용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소득을 신고하셔야 된다? 사업소득입니다. 회계처리 정확하게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운용수익 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거는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이게 뭐가 된다?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개인조정 때 이 수익금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반드시 선별작업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소세를 끌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종합소득세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하였다 또는 계약을 깼다. 그런 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지급받는 뭐가 있더라? 손해배상금이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손해배상금이 나올 때요. 우리 무슨 부분? 이자가 붙어요. 이 이자가 왜 붙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위약이나 해약으로 해서 그냥 바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법원까지 갔다라는 건 옥신각신하면서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받을 때까지 기간이 있죠. 그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물려요. 법원 판결문에. 그럼 그 법정이자도 이자 소득을 들어가느냐? 아니다. 그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이 법정이자는 지속적인 부분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건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다?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타 소득이 갔더니 법령이 나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이 소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사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뭐가 된다? 미열거 소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미열거 소득이라는 게 맞아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열거되어 있는 이 소득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운용소득은 사업소득, 그리고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시험 목적상에서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사업소득 갖는 건 여러분들 세무대리인 쪽 가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자, 이 수입시기라는 건 과세기간에 대한 얘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무엇하신다? 우리 신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부분. 자, 채권이라든지 우리 앞에 뭐 있었죠, 여러분? 우리 채권 또는 증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자나 할인액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기명시. 누구 건지 모른다. 그럼 무기명시. 그래서 무기명식은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그럼 지금은 받은 날이 아닌 건 돈이 오고 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걸 현금주의라고 해요. 실제 돈 주고 받은 날. 자, 그리고 기명식은 우리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약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언제 돈 주겠다고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에. 그러니까 돈 받은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약정된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보통 예금이라든지 정기 예금이라든지 또는 적금이라든지 또는 부금이란 표현을 쓰죠. 그럼 이거 모두 다 은행권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의 종류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자. 자,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로 가셔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그럼 현금 주인의 여러분, 근데 우리 왜 적금 만기 됐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그리고 당장 이 돈 당장 찾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뒤, 두 달 뒤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실제로 그 적금 만기가 된 거 찾고 원금과 이자를 받겠죠. 그 날짜가 수입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입시기가 2021년도면 2021년도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 2022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아 그게 2021년도에 만기인데 내가 바빠서 2022년도에 가서 그 적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무엇했다, 나 받았다. 그럼 원금과 이자 그때 받았죠. 그럼 2022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의 의미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에 이자가 붙었는데 그 이자를 내가 따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그 원금에 계속 무엇되는 거, 계속 쌓이는 거, 그런 걸 원본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본 전입에 특약이 있다라면 원본 전입일.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예금에 세 달 한 번씩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 여러분 따로 빼요? 아니죠. 그냥 원본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그게 원본 전입이죠. 그럼 그 날짜가 이자를 받은 날이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이 될 거고요.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 날이 뭐가 된다? 수입 시기가 된다. 자, 통지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거. 그래서 인출일이 될 것이다.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무슨 날짜? 지급을. 이것도 현금주의네요. 자, 다만 기일 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면 우리 중간에 해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노란색 표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시험이 아주 골고루 다 냅니다. 그래서 세무이익은 문제 풀 때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가 나오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계속 두 개, 세 개 놓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두 개는 정리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를 놓고 얘가 맞아, 얘가 틀려. 이거를 놓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쪽이 제일 많이 내는 쪽이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 채권과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과 관련된 수입 시기는요.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글이 길다라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아, 약정에 의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약정이 되어 있는 날짜 이전에 내가 뭘 하면 매수나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이전에 한 날짜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현금주의로 제가 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현금주의를 시작해요. 거기에 다른 특수한 경우들 붙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보시면 약정이 있다 그럼 약정한 날짜로 가라. 그리고 기일 전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항상 해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해약했다 그럼 해약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약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약정일 전에 무엇하면 우리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 그 환매수일 또는 매도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도 뭐로 가시라? 약정. 그래서 약정에 의한 공제 반환금 지급일이 있을 것이다. 그 날짜를 수입 시기로 봐라.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 조심하실 것.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누가 돈을 빌려줬고 누가 돈을 빌려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언제 이자 주겠다고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슨 글씨가 먼저 들어온다? 약정 글씨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먼저이다. 그러니까 돈 준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서에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된 날짜 이전에 무엇하였다? 이자를 지급하였다 또는 지급받았다. 그리고 총수익금액 계산에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았다라면 무엇으로 가셔라? 우리 이자 지급일로 가셔라. 그래서 약정이 없거나 약정된 날짜보다 이전에 돈을 받게 되면 이자 지급일로 가셔라. 됐을까요? 이건 현금주의로 가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유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유사 이자 소득과 결합된 파생 상품의 이익에 대해서는요. 약정에 따른 상환일로 가져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했다라면 그 상환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분께서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더랑 비영업 대금에 대한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배당소득입니다. 그럼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누군가한테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분배받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 나는 주식에 무엇을 하였다? 투자를 하였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한 무엇이 된다?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분배가 무엇이다? 배당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분배가 배당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배당은 무슨 배당과 무슨 배당이 있었다? 현금 배당과 그리고 무슨 배당이요? 주식 배당이 있었다. 현금 배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전 배당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자, 회계에서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럼 회계에서 배우셨을 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네요. 현금이라는 금전배당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한다 안 한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의 배당은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그걸 지금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러면 배당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배당소득 금액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당신이 받는 배당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 소득에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우리 무슨 소득? 비과세 소득은 무엇 해주시고 빼주시고 자 이자나 배당소득도 비과세 소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네 있어요. 근데 배당소득 쪽에서 제가 배당소득 비과세만 그냥 알려드릴 건데 그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비과세 소득, 이자도 비과세인데요. 배당도 비과세인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요. 그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아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상품들에 대한 부분 또는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는 상품들에 대한 것만 비과세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하나만 시험 목적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은 빼셔라. 그리고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얼마? 2천만 원 이하까지 무엇할 수 있다?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리 과세되는 소득이 있었다라면 그 소득을 빼고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 총수익 금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근데 이자 같은 경우는 총수익 금액이 그대로 배당소득 금액이 됐어요. 그런데 배당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배당은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어떻게 써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뭐 어디에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주식에 투자한 회사에서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 이익을 무엇한 것이다? 우리한테 분배해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문제는 그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을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개인한테도 세금 징수를 한다 안 한다? 해요. 근데 이게 뒤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두 번 징수해요. 절대로 동일 금액에 두 번 징수하는 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부가가치세에서 영술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갔었죠. 근데 여러분 이 배당도 그 문제가 되거든요.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일 금액에 두 번 징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국가는 좋아요. 세금을 두 번 걷어들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놓고 봤더니 법인은 법인이라서 세금을 떼고 개인은 개인이라서 세금을 떼는데 이게 실제 법인의 소득에서 나눠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두 번 징수하는 건 문제가 돼요. 이중과세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이자 소득하고는 다르게 무엇한다?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무엇하겠다? 그로스업 하겠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부여받은 배당소득과 관련된 나한테 배당을 주는 회사가
무엇했던 냈던 법인세가 있을 것이다. 그 법인세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을 무엇하겠다? 다시 더해서 세전의 금액으로 바꿔서 세금 계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억울하다. 아니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11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 그로스업으로 더해졌던 이 금액, 배당 가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금액은요. 뒤에 가면 다시 무엇 해줄 것이다. 세액공제를 따로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실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입장에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한테? 우리 개인한테 징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해지는 금액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부분? 플러스 그로스업 금액이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몇 프로이다? 우리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오는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의 11%입니다. 여기 11%는요.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에 그리고 이 배당소득은 여러분 그로스업 대상만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다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곱하기 11%를 무엇한다? 가산한다. 그래서 배당 가산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여러분? 불로소득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경비? 필요 경비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불로소득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 범위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배당소득의 범위는요. 자, 내가 내국법인한테 무엇을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외국법인한테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라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았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모아서 세금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는 금전배당, 현금 배당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회사가 무엇을 하였다? 감자를 하였다. 자, 퇴사를 했다. 탈퇴를 했다. 해산을 했다. 합병을 했다. 분할을 했다. 또는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였다. 그럼 여러분 회계 처리를 떠올려 보시면 회사가 감자를 했대요. 자, 그럼 감자를 하게 되면 내가 외부에 나가 있던 주식에 대해서 무엇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소각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감자를 할 때 다른 부분에 있었던 건 주식으로 올리기도 하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감자하는 방법이 종류가 많았어요. 유상 감자도 있지만 무상 감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상 감자가 회계에서는 그냥 회계 처리만 하고 끝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상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것도 세금에 대한 걸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무상주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는 무엇으로 본다? 배당으로 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사실상 원천 인수가 안 이루어지지만 소득세에 들어오면 법인세에 들어오면 무슨 부분? 무상주에 의한 배당이 있으면 배당을 한 것처럼 보아서 의제자가 붙었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하겠다? 소득세를 징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잉여금 자본 전입. 여러분, 잉여금 자본 전입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가 아까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주식 배당이 대표적인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 될 수도 있죠. 위치를 또 바꿔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본다는 게 회계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은 회계 처리를 했지만 받는 사람은 여러분 주식 배당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석으로 무엇만 해주셔라? 기재하고 끝내라. 법인의 입장이면.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법에서는.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이런 걸 인정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정배당은 또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에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 근데 이놈의 주주가 회사 돈을 무엇하였다? 우리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해 봤더니 우리 회사 주주래요. 그럼 주주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 그러면 회사에서 배당 가져간 거로 난 정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걸 법인세에서 잡아요.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이 돈 누가 쓴 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대표이사요. 그래? 그러면 상여 받아간 것처럼 처리해. 누가 쓴 거니? 주주요. 그럼 배당을 받아간 거로 처리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인정 배당을 받았다. 또는 인정 상여를 받았다. 아이고, 상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쓴 주체가 주주이면 배당이고요. 종업원 또는 임직원이면 상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 끝나면 대부분 나타나더라? 법인 세무조정이 끝나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고요. 기업들은 이 법인 세무조정 때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적발이 돼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법인 조정을 하는 과정에 결산이라든지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다 기업이 하고 조정만 맡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세세히 좀 보셔야 돼요. 뒤에 가서 문제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 지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불법 행위를 하겠다? 그건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다 집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 다 페이퍼화 시키시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자꾸 이제 과거에 했던 주먹구식 일들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산화가 너무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안 걸리고 5년을 잘 보내면 좋겠지만 5년이 여러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행위를 세무 대리인 쪽에서 직접 해주신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기업이 알아야죠. 자기들이 불법인지를 알아야 본인들이 안 하든 아니면 난 걸려서 다 토해낼 때까지 난 그냥 불법을 하겠어라고 할 건지 그거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세무사나 회계사가 그 결정을 해줄 이유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들한테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의 무슨 부분 이거 배당으로 잡혀서 배당 소득에 신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세무조정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인정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또는 우리 법인 조정에 의해서 무엇을 소득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처분된 금액이란 표현이에요. 소득 처분을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거나, 자, 그리고 국제조정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당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그걸 간주배당이라고 또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주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참 특이하게 용어들이 다 구분해서 쓰죠.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혼선 빚지 마셔야 해요. 자, 팁박스 보시면 공동사업의 이익 배분의 구분이라는 걸 써드렸어요. 자, 우리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 봤더니 우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제 이름 하나만 써 있으면 괜찮은데 저 외에 몇 명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황영수 외에 1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또는 뭐뭐 외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사업을 몇 명이서 하는 거야? 2명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2명에서 합니다. 그리고 2명이서 하는데 누구랑 누구랑 하냐고 봤더니 저랑 그리고 제 동생이랑 둘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요. 뭐라고 신고한다? 아유, 저는 공동사업합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요. 공동사업. 그리고 저희는 이익이 나면 어떻게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무슨 부분? 우리 손익 분배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같이 합니다. 그거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출자 비율이라든지 대부분 출자 비율로 많이 얘기하지만 출자 비율이 아니라 우리는 손익 분배 비율을 따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 우리 분배에 대한 이거 배자를 먼저 썼네요. 분배에 대한 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황양숙과 황창숙은 모두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이거 회사에 출근해서 둘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둘이 소득이 나서 소득 분배를 하겠죠? 그 분배를 하면 지금 둘 다 무슨 소득으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소득 금액을 가지고 소득 분배 비율로 나눠 갖기라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소득이 발생이 되면 비용도 따로 처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분금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발생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뭐가 나왔을 것이다. 소득 금액이 확정됐다. 그럼 그 소득 금액을 가지고 지금 황양숙은 현재 얼마를 갖고 60을 갖고 황창숙은 40이었다. 이게 뭐 분배 비율이 어떤 거로 하는지는 둘이 논의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우리는 1억이 나왔다. 라고 하면 지금 한 사람한테는 얼마로 신고할 거고 1억이 나왔다. 그러면 6천만 원 가지고 세금에 대한 계산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시작을 해요. 근데 둘 다 사업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들을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은 회사 등록할 때요. 개인으로 설정을 하시면 공동사업자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자리가 다 있어요. 왜냐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동사업자인지 아닌지 신고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소득분배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고한 거 가지고 소득분배에 대한 비율 계산을 해서 소득분배에 대한 배분 계산서도 하나 붙어야 돼요. 단일 사업 혼자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그것도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는 서류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지금 분명히 본인은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중에는 제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봤더니 출자를 둘이서 했던 거예요. 출자를. 그래서 출자가 지금 저와 그리고 누가 있더라? 제 동생이랑 둘이서 한 거죠. 그래서 출자자가 둘입니다. 근데 저는 출근을 합니다. 자,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동생은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 출근하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만 한 거예요? 나 40% 출자만 했어. 이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출근됐고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무슨 부분?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당연히 소득 분배에 대한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이 사람은 출자만 하고 실제 출근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40%를 이익을 나눠준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비율이 좀 낮아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수기가 가져가는 건 70을 가져가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논의했겠죠? 그리고 창수기가 가져가는 건 30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소득의 금액이 확정이 되면 30대 70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 나눴을 때 지금 누구에 대해서는 지금 분배가 이루어졌고요. 분배가 이루어졌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는 황양숙에 대해서는 무슨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근데 황창숙은 출자만 하고 출근한 적 없어요. 일도 안 했고요. 그리고 소득분배는 가져가기로 했고 그럼 이 사람은 배당소득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득도 공동사업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하면 공동사업이 돼요. 근데 출자만 하고 뒤에 분배만 받는 사람은 절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가 된다? 출자 공동사업자로 보아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으로 봐주긴 하지만 출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출근을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이다, 둘 다다. 그런데 지금 무슨 부분? 출자만 하고 아예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당소득으로 신고가 돼야 됩니다. 소득의 분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구분 잘못하셔서 둘 다 사업소득 신고하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신고예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자, 파생금융상품에서 배당을 받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배당소득이겠죠. 8번은 뭐겠어요,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그쵸?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 문화펀드나 신종 펀드에 대한 배당도 사실상 배당 소득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과세에 대한 거 가져갈게요. 자,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1번은 기억합니다. 자, 신택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 자, 요거는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요 1번만 무슨 법상? 소득, 세법상 무슨 소득이다?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나 배당에 우리 비과세가 있다. 모두 다 무슨 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조세 특례 제한법은 조특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슨 부분? 이 부분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가 거의 대부분, 거의 뭐 100% 수준에 가깝다는 거죠. 요거 하나 빼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네, 그래서 요것만 표시해 드린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달라.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앞에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시대법에 따른 공시신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다. 자,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1인당 5천만 원 이하에 한정해서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했다라면 비과세 적용하고 있고요. 장기 보유 우리사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요즘에는 ISA 가입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네,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부분에 한해서만 들어갑니다. 뭐 최근에 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인 ISA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에 이자가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종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계속 바뀌어요. 특히나 이자 배당은 추가되고 연장되고 하는 게 매우 많긴 합니다. 네, 1번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자, 수입 시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과세 기간의 내용을 확정짓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일반적인 배당은 실제 지급일이 뭐가 된다? 우리 수입 시기다. 그래서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우리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분하시라?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실제 지급일로 가시라. 그리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가시라. 그때가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요. 우리 회계 배울 때 배당에 대한 배당금 지급 기준일이 있었고요. 선언일이 있었고요. 지급일이 있었어요. 선언일이 배당금 처분 결의일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회계 기간이 법인의 입장입니다. 법인에서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럼 2020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우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우리 배당 선언일은 2022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죠. 그때가 처분 결의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내가 배당을 2021년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2021년도에 대한 거로 들어가는 거지 2022년도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시냐면 아니 나 3월 달에 배당 처분 결의 받고 배당금이 4월에 들어왔는데 그럼 나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넣어야 돼? 라고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금년도에 받은 건 우리 전년도 잉여금 처분 결의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쵸? 전년도 거 처분 결의를 금년도에 받았고 금년도에 처분 결의 받고 돈은 또 일정 기간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처분 결의가 끝났다. 그럼 돈은 대부분 4월에 들어오겠죠. 근데 얘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 결의일이니까 그럼 2021년도 3월 달에 처분 결의를 받으면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시키시면 된다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인정배당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인정배당에 노란색 했을까요? 헷갈리지 마시라.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가 현금 배당했다? 그러면 처분 결의일로 갑니다. 그런데 법인 조정에 의해서 무엇이 인정배당을 받은 게 있다. 여러분 인정배당은 법인 조정 때문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법인 세무조정을 했다.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다. 지금 누구의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런 걸 소득 처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소득 처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정배당은 당해법인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이 회사가 사업연도를 들어가 봤더니요. 사업연도를 들어가서 봤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사업연도를 쓴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2021년도 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법인 세무조정은 언제 할까요, 여러분? 세무조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과 세무 조정의 시기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산이 안 끝났는데 조정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회계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2022년도 우리 1월 1일부터 언제 사이? 3월 31일 사이에 세무조정이 끝나겠죠. 그럼 이게 끝나면서 소득 처분이 대부분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재밌는 건 2번 잉여금 처분에 대한 건 우리 처분 결의일이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연도를 쓴다 하더라도 2022년 소득이 돼서 나는 2023년 종합소득세, 저 종소세로 쓸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에요. 그럼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은 2021년도 언제다?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1년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된 소득자는 반드시 몇 년도? 2022년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엇 해야 된다? 이게 포함돼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그럼 원천징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안 했겠죠? 그 원천징수 관련된 신고도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결산과 세무조정 언제까지 끝나요? 2022년도 3월 31일까지 끝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고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하는 서식에 가면 아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 나 이거 소득처분 때문에 4월 10일 날 부랴부랴 신고하는 게 있어 라고 표시내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넘어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세금 신고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도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속 묻는 이유가 있어요. 잉여금 처분 결의는 여러분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2022년도에 처분 결의가 되면 우린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고요. 다만 무슨 부분? 우리 배당소득은 지급을 안 하면 지급 의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지급 의제 회계에서 알려드렸는데 그거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가 근로소득은 지급 의제를 자주 묻는데 배당소득은 지급 의제를 시험에서 잘 안 물어요. 근데 저희가 업무 때문에 제가 필요해서 알려드리는 게 있었죠. 무슨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에 대한 배당 처분 결정이 됐다. 그러면 배당 처분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 상법은 몇 개월 이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개월 이내. 그쵸? 처분 확정일로부터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여의치 않으면 1개월 이내 못 주기다더라. 상법은 일단 상장사들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비상장은 가끔 돈이 없으면 어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에 갔더니 무슨 규정이 있더라? 어우, 너 지금 아직 안 준 상태야? 미지급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미지급 상태였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잉여금 처분 결의를 기준으로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지급한 거를 신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돈을 못 주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못 줬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우리 준 것처럼 보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회계 때 말씀드릴 때 2월 25일 날 결산했으면 5월 달, 6월, 2월이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이니까 6월 10일까지 신고가 끝나야 되고 3월이라면 우리는 7월 10일 날 신고가 끝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원천징수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확정이라는 거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득세 때는 배당 쪽에서는 이 얘기를 잘 거론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네, 근데 근로소득은 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잠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상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회계에서 이것도 기억합니다. 이거 사지선다로 자주 내겠죠. 우리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산세무 1급에서 원천징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 잘 안 내요. 시험제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줘요. 그냥 입력만 하시면 점수를 3점 득해요. 점수 3점밖에 안 줘요, 사실. 자, 그 다음 의제배당입니다. 자, 의제배당의 특징이 뭐였었죠, 여러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무엇으로? 배당이 있는 것처럼 보아서 소득세를 징수하겠다. 그게 의제배당의 특징. 자, 잉여금에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었다. 그럼 자본 전입 결정일이 수입 시기가 되고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됐다. 그러면 해산이란 건 회사를 정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걸 자녀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가 된다. 그리고 우리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서 의제배당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 합병, 분할, 등기일이 있을 것이다. 이 날짜가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부분, 그래서 인정배당 부분이랑 지금 현재 뭐 이 부분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특히나 인정배당 부분은 자꾸 장난을 치거든요. 누가요? 출제자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리고 저는 이건 잘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업무자들은 아셔야 해요. 왜냐면 인정배당, 인정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법인세 입장에서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인정배당이나 인정상여가 나와요. 그러면 수입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수도 있고요. 연말정산은 또 회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의한 원천징수 신고 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이고 시험도 자주 낸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가시면 되고요.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은 손익 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되는 금액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가시면 된다. 12월 31일이겠네요. 자, 기타 수익 분배금의 성격이 있는 배당 또는 분배금,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의 배당은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로 가라는 얘기네요. 지급받은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도 앞쪽에 설명됐던 첫 번째 슬라이더가 더 중요합니다. 자, 금융소득 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소득들마다 어떻게 과세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가 일단 있는 거로 끝나는 소득도 있고 원천징수하고 뒤에 가서 다시 무엇을 하셔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 없이 그냥 종합소득 신고를 그냥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소득별로 과세 방식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게 과세 방식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눠서 갑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분리과세되는 게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일단은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걸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분리과세는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가 일단 일어나진 상태에서 뒷상황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를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반드시 확정신고라고 하는 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근데 분리과세는 확정신고가 없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금융소득 과세 방식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무슨 부분? 그냥 분리과세로 모든 상황을 끝내라 라고 하면 그런 건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조건부라는 걸 붙여요. 금융소득에서는. 그래서 조건부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도 있어요. 원천징수는 없어요. 원천징수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무엇 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겠다. 결론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거로 무조건 가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세 가지인 거죠.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하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것만 확정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납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는 하진 않지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종합과세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원천징수가 안 이루어지는 소득들이에요. 실제 가보면 금융소득은.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자, 즉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 종합과세가 무슨 용어였었냐면 지금 기준 금액을 내가 주겠다. 무엇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이 금융소득이잖아요. 그럼 금융소득 합계액에 그 기준 금액을 주겠다. 그래서 그 합계액 얼마?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엇한다? 우리 종합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이 무엇되면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조건부예요. 근데 그 조건부에 있었던 그 2천만 원 기준 금액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항상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금융소득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무엇한다? 끝난다. 종결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분리과세를 무엇한?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8년 이전에 발행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나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30%로 원천 징수를 하고 끝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18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우리 조건부 종합과세로 갑니다. 그럼 조건부 종합과세는 2천만 원 기준금액 가지고 따지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4% 원천 징수를 일단 하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이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요.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아니 14%와 30%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장기 채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채권의 기간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1년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10년이 넘어가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 기간은 언제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발생된 걸 가지고 소득세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 채권이면 제가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가 올해 한 번에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30%로 원천 징수를 끝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자 소득만 있고 배당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합산이 되면 더 누진 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 30%로 끝내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뭐라고 써 있어요? 분리과세를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나 분리과세로 끝낼게요. 라고 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소득이 많지 않다라면 종합과세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장기 채권 등에 대한 이자는 지금 2021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실질적으로 다 조건부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여러분 기본세율은 지금 8단계 기본세율이에요. 그래서 6%부터 최대 45%에 있는 구간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비실명금융소득. 여러분 비실명금융소득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창구에 보시면 또는 그 입출입구에 모여 있는 데가 대부분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항상 무슨 안내의 브로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본인이 금융계좌는 본인의 계좌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통장의 주인은 A씨인데 실제 그 통장의 이름은 B씨로 되어 있고 그 B씨 통장을 가지고 A씨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비실명거래예요. 지금 다 실명거래제죠, 여러분.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금융감독원이 또 국세청에 통지하는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잡아내요, 여러분? 증여 잡아내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3천만 원 넘어갔는데도 증여를 관련된 부분에 걸리지 않는 거 막 이런 거 회계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진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리네 안 걸리네 2억까지도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거 많이들 올리고 계시는데 그게 증여세 잡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렇게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융권에서 발생되는 건 원천징수세율이 몇 프로이다? 90%. 그럼 여러분 이자가 1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가 90이에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9%겠죠? 그럼 99% 떼야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에서 99%인 세금을 99만 원 내시고요. 10,000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금융실명제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금융권이 아닌 우리 다른 쪽에서 이 비실명이라는 부분으로 판별이 됐다? 그러면 42%. 이게 원래 한계세율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안 바꿔주고 있네요. 네, 42%에서 지금 한계세율 가장 높은 게 45%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세법이 개정된 건 없습니다. 내년에 바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가장 높은 세율로 여기를 징수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42%고요. 그래서 요 42%, 90%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론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자, 그리고 법원의 보증금, 그리고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있었다. 이건 사실상 법원의 소송건들이 있으면 일정한 금액만큼 법원에 맡기는 돈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보증금 또는 경락대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맡긴 기간에 다시 뒤에 법원의 소송건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의 원금과 그리고 이자를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 이자 부분에 몇 프로를 뗄 거냐? 14%예요. 근데 이거는 종합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요 소득들은 지금 원천징수 세율만큼 세율을 징수하고 무엇하겠다? 끝내겠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이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기준 금액이 2천이었어요. 그 2천만 원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금융소득 금액 관계없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되든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되든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되든 무조건 무엇하겠다? 종합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자,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 배울 때 여러분 제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으려면 사업자가 둘 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다 국내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국내에 있고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거나 반대인 경우들은 사실상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출하는 분들은 내가 수출했어요라는 티를 상업송장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뭐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그거로 신고를 하시는 거고 그게 서류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럼 원천징수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겠죠. 무슨 부분?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건 우리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 자, 그럼 소득받는 사람이 국외에 있던데요. 아, 그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예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국내 발생 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국내 발생 소득이 아닌 건 반대로 쓰면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네요. 그럼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원천징수를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소득을 받았다. 그럼 미국 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는 했겠지만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는 않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벌은 소득이 있고 미국에서도 벌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분명히 거주자의 납세는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범위 얘기를 했었죠.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모두 다 하겠다? 그럼 전 또 억울하죠. 아니 나 미국에서 벌은 소득은 미국 법에 의해서 세금을 냈는데 나한테 세금을 또 내라고요? 왜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니까요. 대신에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외국 납부세액은 우리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 드릴게요 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두 번의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한 원천징수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무조건 무엇 해야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게 첫 번째 부분. 그래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 금융소득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원천징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라. 자,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뤄진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이다? 25%이다. 그건 다시 기납부색으로 공제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국외금융소득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예요, 여러분. 그거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부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외울 게 진짜 많아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외운 거 등한시하고 가시면 계속 앞으로 와서 책 보셔야 될 거예요. 시험 문제 풀다 보시면. 자, 조건부 종합과세에 대한 금융소득입니다. 자, 조건부라고 하는 건 우리 기준금액이 얼마였다고요? 여러분 2천만 원. 그래서 종합소득 기준금액은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엇하겠다? 우리 분리과세하겠다.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무엇하겠다? 우리 초과하면 우리 반드시 무엇하셔야 된다? 종합과세를 들어가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자, 종합소득 기준금액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금융소득이라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금융소득보다 2천만 원이 무엇하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우리는 초과라는 거부터 무엇할 것이다. 우리 초과라는 거부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만 무엇 하시면 된다. 종합과세 하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은 우리 국외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우리 무엇이 있었다. 우리 분배한 게 있었죠.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국외에서 발생된 금융소득도 없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도 아니래요. 그러면 종합과세 신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종합소득 기준금액 2천만 원보다 금융소득이 무엇하더라? 크더라. 초과했다라고 하시면 자,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라고 있겠던 우리 국외에서 발생된 금융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자, 요 부분과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겠죠. 그게 조건부 종합과세니까요.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모두 다 무엇 하셔라? 우리 종합과세 신고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배당으로 받은 소득 3천만 원이 있다. 그럼 3,100만 원이 뭐가 된다? 종합과세 소득이 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런 걸 조건부.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종합과세 안 한다는 게 왜 자꾸 중요해서 제가 강조하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들어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아버지가 금융소득이 올해 발생이 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은행에서 도대체 뭘 받으셨는데요? 했더니 아니 내가 장기로 가입했던 거 이번에 만기 계좌 받았더니 이자가 500이 났네. 그러면 아버지가 부양가족에 못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 분명히 원천징수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500만 원이면 우리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엇이 된다? 분류과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이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아버지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와서 인적공제도 받고요. 아버지가 쓴 돈, 물적공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합산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이 맞물려 가요.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은 부양가족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연말정산할 때 매번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라고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금액을 비교할 땐 우리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있다? 그로스업 제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배당 가산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그로스업 금액을 가산하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융소득만 가지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 특수하게 또 계산하는 특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저희는 들어가진 않는다고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따져보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원천징수 세율로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종합과세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1,200만 원까지는 6%이고 1,200 초과 4,600만 원은 15%이고 4,600 초과 8,800은 25%이고 8,800 초과 이렇게 하면서 쭉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5% 다음에 33%, 35%, 42%, 45%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데 아니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소득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적 세금을 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같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고 같이 배당을 받았는데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세율 14%로 끝나지는데 아 나는
지금 실제 금액을 따져보면 2천만 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1200까지는 6%잖아요. 그리고 1200 초과부터 2400까지가 15, 1200 초과 4600까지가 15%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원천징수 세율에 적용되는 사람 비교해봐도 세율표가 더 높아진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종합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내가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까지는 무엇하겠다. 원천징수 세율로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초과된 2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4천이라고 했으니까요. 4천에서 2천 빼면 2천이 초과됐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우리 기본세율 적용을 해요. 기본세율은 6%부터 우리 45%까지의 구간이 있죠. 근데 그걸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냥 구간표만 적어 드린 거고요. 사실상 이거 안에 들어가서 다시 비교과세 하셔야 돼요. 비교과세. 국가는 절대 손해보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특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율 14%, 근데 비영업대금은 원천징수세율이 몇 프로였다? 25%였죠. 그래서 비영업대금 25%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종합과세된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고요. 자, 그리고 이중과세 얘기를 끝내야 되겠죠, 최소한. 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 왜 이중과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일단 기업이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주식회사 배움에서 이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IS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겠죠. 그 영업이익에서 우리 무슨 부분?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법인세를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이죠. 그 기준금액에 법인세를 곱해서 세율을 계산하시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법인은 지금 현재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라고 한다라면 우리 10% 아니 100만 우리 100이라고 한다라면 법인세 세율이 10%라고 가정을 세웠을 때 난 법인세 얼마? 10을 냈을 것이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얼마? 90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그 기업의 이익은 100이었던 거거든요. 그 100에 대해서 무엇하였다? 법인세 얼마를 10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국세청한테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일단 이게 원리를 계산할 땐 여러분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주에 제가 회사의 주주라고 할게요. 그래서 주식회사 배움에 황양숙이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 주주이다. 1인 주주란 얘기겠죠? 자,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 얼마? 90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다 줬어요. 네, 그래서 90을. 그러면 지금 현재 주주 입장인 황영숙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90에 대해서요. 무슨 부분? 소득세를 낼 거거든요. 소득세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소득세를 낼 때 실제 90에 대해서 세금을 떼면 지금 이 90은 벌써 여기 100이라는 금액에 포함됐던 금액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90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한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는 법인이구나 라고 해서 법인세를 뗐고요. 주주는 개인이구나 라고 해서 무엇을 뗐다는 거예요? 배당 소득세를 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9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을 세워서 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10%이다. 그럼 그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이 더 많이 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동일한 금액 90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부분? 아니,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소득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90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 번 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한테 10을 뗐던 이전의 금액으로 환원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한테 환원 조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말고 얘한테 100을 주고 얘한테 세금 한 번에 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법인은 벌은 게 있으니까 법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되고 개인은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이 배당을 받아간 사람한테 무엇하겠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떼기 전 금액으로 무엇하겠다? 환원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로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로스업에 나와서 그로스업에 대해서 나오는 세율이 몇 프로? 11%. 이 11%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법인세는 10%로 끝나진 않아요. 왜냐면 법인세도 초과 누진세율이어서 우리 최소 10%에서 최대 25%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인이 배당소득을 줄 때 배당소득을 줄 때 10%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고요. 25%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세 개 구간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다른 건 따지지 않겠다. 그냥 무조건 단일 몇으로 10이라는 관점을 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10%를 뗐다라는 것으로 11%를 환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환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법령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제 이게 여러분 90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1-10을 빼서 90이 나온 거니까 그 관점을 다시 역산을 해요. 그래서 1-10%를 뺀 90%를 가지고 다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10% 한 90%를 나누고 거기에 10%만큼의 세금을 뗀 것이니 요걸 곱해주고 그리고 요 부분에 무엇을 백분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백분율을 하면 사실상 약 1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11%를 곱하면 법인세 10% 뗀 부분에 요건이 일치하게 돼요. 근데 여기 왜 9냐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90에 곱하기 11%하면 9.999 상태가 나오죠.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냥 뒤에 거는 버려버린 거예요. 사실 버려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0으로 바꾸면 정말로 뭐가 된다? 실질적으로 딱 100이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저는 버려버려서 이게 9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을 뗀 거에 해당되는 귀속 법인세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약 11%가 나오고 그 11%만큼을 무엇해라? 가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떼기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100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99가 됐죠. 제가 버림했다라고 했으니까 99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시작을 하자. 그러면 황양숙이라고 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90으로 세금을 뗀 게 아니라 99로 세금을 뗐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당 가산액이라고 했던 그로스업에 의한 금액은 뒤에 가서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배당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9를 빼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지금 개인한테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동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100이라는 세금을 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100 가지고 세금을 그대로 떼버리면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떼지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쓰진 않겠지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를 해라. 그리고 그 법인세를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한테 배당 소득으로 세금을 뗄 때 법인세에 해당되는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부분 그건 무조건 몇 프로를 보겠다? 10%를 뗐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11%가 나온 거고 그 금액을 더해서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가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해서 빼주겠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뒤에 얼마를 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안 써드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소득세는 따로 계산된 것만큼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한테 받았던 법인세와 개인한테 받았던 소득세의 이중과세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스업 제도라고 하는 부분 또는 배당 가산액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동일 금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 번 징수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선택된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는 법인이 10%를 낸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기속 법인세 금액을 합치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지급해야 되는 무슨 금액? 법인세가 아니죠. 우리 배당 소득 곱하기 11% 금액을 더한다. 이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뒤에 가서 세액공제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나왔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로스업하는 배당 소득은 다이냐? 아니요. 이것도 여러분 요건 충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고 1번부터 4번의 요건이 충족하는 배당소득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로스업이라는 건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킬 건 있어요, 여러분. 배당이라는 부분은 누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급하는 사람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의 요건은 누가 지켜야 되는 부분? 이거는 법인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는 사람, 내국법인의 요건이고요. 그래서 내국법인의 1번, 2번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 법인은, 내국법인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를 무엇으로 해야 된다? 이거 그로스업 해야 되는 배당소득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1, 2, 3, 4를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희는 주주 명부를 열어봤더니요. 주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주 명부가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주주, B주주, C, D, F주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5명이 있는데 A주주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배당을 가져가는데 20%이고요. B주주는 30%이고요. C주주는 40%이고요. D주주는 5%이고요. F주주도 5%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래요. 자, 그리고 회사가 금년도에 배당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고 물어보니 1억을 줍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억이 20%이면 2천만 원이겠네요. 자, 그리고 30%는 3천이겠고요. 그리고 40%는 4천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5%인 사람은 500만 원이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4천, 7천, 9천, 100 맞죠, 여러분? 1억이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원래 그로스업 하는 소득은 2천만 원이라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A와 B와 C는 지금 무슨 부분? 그로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500만 원에 해당되는 D하고 F는 그로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는 판별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D하고 F가 우리 회사에만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사람은 법인 요건 1번하고 2번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3번과 4번은 지금 법인의 요건, 원천징수, 제가 법인의 요건은 지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라 무슨 부분? 이 그로스업을 결정하는 건 종합소득세 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원천징수 의무할 때부터 그로스업 대상의 소득인지 표를 내줘야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럼 1, 2번만 해당되면 표시하시라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에 대한 건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입장? 주주의 요건이에요. 그럼 주주의 요건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주주가 누구예요? 소득자잖아요. 소득자가 이런 요건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소득자가 이런 요건인 거는 언제 할까요? 우리 종합소득세 때 신고할 때요. 저 종소세로 쓸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른 회사의 주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뒷조사하고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꾸 사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이걸 외우거든요. 외우시는 건 좋아요. 그럼 가서 쓰셔야죠. 쓰는데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A, B, C, D, F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회사 입장에서 무슨 부분? 우리 회사 내국법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법인 단계에서 제가 아까 귀속법인세에 해당되는 10% 때문에 환산되게 11%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주고 있는 배당은 법인세가 징수됐어요.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됐으면 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천징수할 때 반드시 무슨 신고해 주신다? 우리 이 부분은 그로스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라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AT든 전산이든 그거를 표시내는 시험이 없어요.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AT가 주장했던 게 실물을 위주로 내겠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요건이 되는 거를 본인들이 문서에 만들어주고 표시를 자꾸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AT조차도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자 배당은 시험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못하세요.
전산 시험을 보든 AT 시험을 보든 요건에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흡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배당에 대해서 원천징수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하고 나면 1년에 최소 한 번은 누구한테 소득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최대 3월 10일까지예요. 그런 걸 우리가 땡땡 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서류입니다. 또는 저희 반은 참 좋은 게 직장을 다 다니셨던 분들만 있어요. 이번 반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걸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요.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근로자한테 줄 때는 땡땡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페이퍼 출력하면 두 개 이름이 같이 써 있어요. 다만 소득자한테 줄 때는 요 자리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고요. 세무제 낼 때는 요 자리에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보관한다 그럼 이 두 개 서류 앞에 이렇게 네모칸 체크박스가 있거든요. 양쪽에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한테 이거는 소득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받아본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그게 연말정산이 끝나면 항상 주죠. 그러면 그 서류 보고 내가 환급인지 납부인지 연말정산은 다 했는지 그런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서류인 건데 이 서류에 내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한 게 있다. 내가 이자 중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지급한 게 있다. 또는 여러분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사채는 유가증권이에요? 배당도 유가증권이죠? 그쵸? 여러분 주식과 우리 채권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전 유가증권을 배웠어요. 그럼 유가증권은 어딘가 신고를 하죠. 그래서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에 대한 표준코드가 부여가 되고요. 비상장 같은 경우는 표준코드가 없어요. 네, 유통되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준코드를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상. 근데 시험에서 그 문제를 내고 있지를 않아요. 내다 말다 하고 안 낸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채라든지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게 되면 그 표준코드란이 빈란이면 전자신고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안 내니까 다 프리패스처럼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급하는 부분에 이 부분도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서 이 요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신고할 때 우리가 일반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T자를 선택을 해요. 그게 선택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로써 배당되는 부분이다? 그럼 G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항상 뭔가를 불러냈었을 때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코드 도움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도움을 눌러서 일반 세율인 T인지 그로스업제에 해당되는 소득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면 A부터 F까지 배당을 줄 때 회사는 반드시 우리 무슨 부분 소득의 구분 코드는 뭐로 간다? G코드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일반으로 넣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D는 500만 원밖에 안 가져갔다고. 그건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3번과 4번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주주의 요건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져라? 주는 사람은 1번, 2번만 요건이 충족되면 G코드로 신고합니다. G코드로 신고한다는 거. 그거를 업무에서 갖고 가셔야 될 거. 시험은 그냥 외운다. 됐어요, 여러분? 시험은 어차피 1, 2, 3, 4로밖에 안 내요. 실기조차도 안 내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업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잘못되면 소명 요청이 오기도 해요. 또는 이 신고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세무대리인 근무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제가 기장대행하는 사람 중에 개인 중에 자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에 받는 배당이 꽤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뭘 달라고 하냐면 그러면 배당소득 받은 회사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 받아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세무대리인 가실 분들은. 넘겨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T고 누구는 G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T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부분은 무슨 부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얘를 종합과세에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거 종합과세 소득인데 왜 안 했니? 그럼 저는 주장하겠죠. 저희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온 거, 소득자가 받아온 서류 봤더니 T로 되어 있던데요? 잘못 신고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금 서류 작성하시는 부분에 지급명세서 작성 부분에 이자와 배당은 뭐가 있다? 금액이 일단 잘못되면 지급명세서도 가산세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서류들은 소득이 신고가 빠지거나 금액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더 가중해서 봐요. 그런데 이자 배당은 서류 작성이 성실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어요. 이자 배당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도 중요하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업무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당소득 지급자가 요즘에 계속 늘어요. 실무자들 제일 많이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 그리고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안 했다가 뒤에 터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질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업무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주주의 요건입니다. 소득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로스업에 들어가는 배당소득이라는 부분을 선별하실 땐 일단 종합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종합과세가 되는 배당소득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만 있다. 그러면 금융소득 얼마가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2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배당이 있어야 우리가 나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어야 된다. 자, 기본세율은 우리 최소 몇 프로요? 6%부터 최대 몇 프로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누진세율. 이게 누진세율이죠. 근데 이거 법령에서는 초과 누진세율 제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기본세율이라는 표현 쓰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세율, 누진세율 같은 말로 동일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배당소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소득자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였을 땐 1번, 2번만 보신다. 그래서 A부터 F 모두 다 무엇을 신고한다? G코드로 신고한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대행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서에 첨부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의 구분코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자, 그러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그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 그로스업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여러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요. 2천만 원 넘어가는 것부터 기본세율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넘어가는 그로스업에 대한 배당소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구성의 순서는 일단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의 금액에서 이런 금융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었어요. 그럼 그 금융소득이라는 금액에서 우리 일단 누구를 먼저 이자 소득을 가지고 2천만 원 만들게 해라. 아, 근데 나는 이자 소득 금액 가지고 2천만 원이 안 되던데요? 그러면 너가 배당을 또 갖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배당 소득에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 배당 소득. 그럼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 배당 소득이면 아까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배당 소득은 내국법인이 준 배당 소득이에요. 그럼 나는 배당을 받았는데 외국법인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그로스업을 할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로스업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법인한테 받은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이니까 이 부분으로 2천만 원을 먼저 채워라. 아, 근데 여기까지 끝냈는데도 2천만 원이 안 채워졌대요. 그럼 너 배당소득 중에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내국법인한테 받았고 그리고 법인세를 냈던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부분으로 2천만 원 채우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업을 하지 않은 배당소득은 지금 그로스업 적용 제외되는 배당은 일단 외국법인한테 받은 배당,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은 배당, 그리고 법인, 과세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의제배당도요. 소득세는 내지만 그로스업 배당에는 속하진 않아요. 의제배당도.
여기 하나 더 끼워 넣는다라면 의제, 배당도 그로스업 대상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로스업 대상을 안 한다고 해서 소득세를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 사례 1번과 2번은 왜 써드렸을까요? 그로스업 대상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써드리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 프로그램이 제가 이자 3천만 원 있고 배당소득 4천만 원 있다라고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로스업 대상 금액을 선별해서 넣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2천만 원 빼고요. 그로스업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엉뚱하게 넣으면 소득세 계산이 또 다 뒤틀려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그러면 제가 이자를 3천만 원 받았고요. 배당 소득인데 내국법인한테 4천만 원의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구성을 해서 먼저 빼버리고 그로스업 대상 금액을 해라. 그랬더니 이러고 계시더군요. 아, 이자가 3천이네. 그러면 이자 소득 3천만 원 가지고 나는 2천만 원 구성했어. 아, 그럼 그로스업 대상 금액은 나는 5천만 원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로스업 대상 금액에 5천만 원 입력하고 곱하기 11%인 가상 금액을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550만 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로스업 대상은 누구만 갖고 온다고요? 그로스업은 배당 소득에서 있는 얘기잖아요. 이자에서는 그로스업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우리 종합과세 기준금에 우리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 2천만 원 구성이 끝났다라면 우리는 지금 1천만 원을 가산하시면 안 돼요. 5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로스업은 배당소득만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오는 금액은 배당소득 금액 4천만 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꾸 5천을 넣으시거든요.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이자는 그로스업 대상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례 2번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자가 지금 1천만 원이고요. 내국법인한테 받은 배당이 얼마가 있다? 4천.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소득이 얼마가 있더라? 우리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금액 중에 그로스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선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금액에 일단 누구? 이자 소득으로 먼저 2천만 원 채우기를 해라. 근데 1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에 미달하죠? 그럼 두 번째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받은 금융소득은 이자와 내국법인한테 배당받은 소득밖에 없어요. 그러면 2번은 없는 거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3번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로스업을 하는 배당소득 1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2천만 원이 채워졌죠. 그러면 여기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이쪽에 가져다 썼으니까 남겨져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3천. 그러면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3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하지 않는다? 그로스업에는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2천만 원에 채워지는 거로 하고 남으면 그거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그냥 다 가져다가 그로스업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은 요거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그래서 요 순서랑 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어렵게 내겠다? 그럼 요런 금액을 산출하라고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최소한 요 순서는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융소득 쪽은요, 이론 문제의 100%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실기 문제로 나오는 건 전산세무 1급, TAT 1급부터 전산 실무 문제가 있고 모든 요건을 시험지에 주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 원천징수 문제가 나왔다. 조심할 건 우리 회계할 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을 때 여러분 개인한테는 원천징수를 해서 예속매개처를 했어요. 근데 법인주주한테는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소득세에서 누구한테만? 아, 개인주주한테만 원천징수하는구나. 몇 프로? 14%.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법인한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산세무 1급에서 같이 낸 적이 있어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근데 법인주주는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주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14%. 그래서 그런 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소득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소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